오늘 우주 투어를 떠나는 개연 우주선의 세 번째 정거장 빛고을 광주에서의 행사 진행을 맡은 저는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책연구소 연구원 장일진입니다. 반갑습니다. 화창한 날씨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주연구원이 주최하고 청년정책연구소가 주관하는 우리가 주권자다 우주투어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개헌에 국민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헌법의 주요 쟁점들을 말씀드리고자 기획된 행사입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드리며 그럼 지금부터 국민참여개헌 프로젝트 2018 우주투어 국민헌법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헌법이 국회나 전문가들만의 전유문이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십니까?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국민들이 이뤄낸 자랑스러운 촛불혁명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헌법 개정이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왜 국민 참여 개헌이 되어야 하는지 민주연구원에서 답합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절대왕권에 대한 귀족들의 압력과 통제로 시작된 영국의 대헌장은 근대 헌법의 기초가 된다. 이후 미국과 프랑스에선 국민주권을 명시한 헌법이 등장한다. (1919년) 3.1운동으로 탄생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와 임시헌장. (3.1운동의) 정신은 재헌 헌법으로 그리고 오늘의 대한민국 헌법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헌법은 절대 불변인가? 우리는 언제나 과거의 오류를 바로잡고 합리와 편리에 더 부합한 것을 세울 권리가 있다. 미국 헌법은 제정 직후부터 꾸준히 진화해왔다.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the press,
Left wing, right wheel. Right wheel! Charge. 대한민국 헌법은 어떠한가? 헌법의 역사는 권력자들과 민중의 투쟁에 의해 변화해 왔다. 그럼 오늘의 헌법은 어떠한가?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다양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국민은 개헌을, 그것도 지금 원하고 있다. 기본권을 확대하자. 헌법의 역사성을 강화하자. 지방자치를 대폭 강화하자. 새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 목표로 삼았습니다.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분산 방법에 대해서는 국회와 국민이 다양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이제 2018 헌법을 논의하자. 우리가 주권자다. 네, 영상은 잘 보셨나요? 이제 오늘의 메인 이벤트인 2018 국민 헌법 콘서트의 진행자와 우주 투어를 함께 동행해 주실 가이드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민석 민주연구원 원장님, 박범계 국회의원님, 박주민 국회의원님, 장경태 전국청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님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휴일인데 오늘 이렇게 김대중 센터,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 나와주신 모든 분들께 우선 감사드리고요. 제가 미리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이 투어도 여행도 평일날 여행 시간하고 휴일날 여행 시간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다들 바쁜 중에 여행 오셔서 아주 스피디하게 1시간 정도 안에 지금부터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와서 광주에서 보니까 광주에서 제일 센 분들이 여기 지금 다 얼굴이 보이시는데 중간에 딴 데 가지 마시고요. 딴 데 가면 저희가 여기 지금 전국 생방송이니까 막 고지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시간 정도 내에 마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소개를 다시 한번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냥 저쪽부터 하는 게 좋겠어요. 무순으로. 박주민 의원님, 제가 뭐 굳이 다시 소개드릴 필요가 없는, 요새 제가 다녀보니까 우리 당에서 의원들 가운데 제일 좀 어디 가면 팬들이 많은 분들이 한 서너 분 되는 것 같아요. 박주민, 박범계, 또 안민석, 김민석. 아니 저는 아니에요. 저는 요새 19살 스케이트하고 가수 또 드라마 이쪽이고 저는 이제 옛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분이 뜨는데 가장 그러신 우리 세월호 변호사로도 유명하신 우리 박주민 의원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사실은 박범계라는 별명보다도 박범계라는 본명으로 더 유명한 우리 대전 출신의, 오늘은 안 늦게 오셨어요. 늘 행사를 하면 본인의 출신지를 꼭 확인하시느라고 조금 늦게 오셨는데 우리 박범계, 다시 별명 박범계 변호사님, 박범계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청년위원회, 학생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학생위원장님은 오늘 안 오신 것 같아요. 학생위원장님, 청년위원장이 다 참 인물이 좋습니다. 우리 이 행사를 실제로 진행하는 팀들이 주로 청년위원회 소속의 팀들인데 우주투어 TF 우리 장경태 위원장 오셨습니다. 그 동영상 보셨는데 저희가 아까 동영상을 간단히 얘기하면 헌법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프랑스, 영국에서 어떻게 생겨서 프랑스, 미국에 어떻게 됐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근데 그 헌법은 절대 불변인가? 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고 현재 쟁점이 뭐냐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번 주 투어가 지금 대전에서 시작해서 부산을 거쳐서 오늘 광주를 왔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분들이 이제 가이드라고 하는데 이분들한테도 여쭤보고 플로어에 있는 분들한테 여쭤보면서 저희가 대략 비슷한 답을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여기 안 물어봤어요. 비교적 접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려고. 우리 장경태 위원장 혹시 지금 대학 졸업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2009년에 졸업했으니까요. 지금 벌써 9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과는 뭘 전공했죠? 행정학 전공했습니다. 행정학이면 비교적 네. 법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정직하게 말씀하세요. 헌법을 혹시 사시 공부한 적이 있습니까? 예, 저 그래요? 사실 전공 필수 과목이라서 헌법과 행정법이 전공이라서요. 이제 공부는 했었는데 사실 그러면 대학교- 잠깐만 사시 네. 준비 말고 헌법을 내가 태어나서 뭐 대학생 돼서든 아니든 헌법을 제대로 공부했던 기억 한번 언제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헌법 시간에는 사실 좀 교수님께서 워낙 목소리가 감미로우셔서 많이 졸았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엔. 네. 그러면 그 얘기는 그나마 대학교 때 처음 좀 공부를 시작했다는 그런 뜻인가요? 네, 수업으로는 들었는데요. 사실 이제 헌법 조문까지 본 건 이제 신림동 고시촌 가서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행정학도가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미리 확인한 걸 좀 확인드리면 여기는 법대를 나오신 분이고 판사를 거쳐서 지금 우리 당의 대표적인 율사 의원이신데 여기는 고백했어요. 자기는 사실 대학교 다닐 때 법 공부 전혀 안 했다고. 헌법은 당연히 3학년까지는 안 했고 4학년 때는 했어요. 3학년까지 왜 안 했냐면은 그 당시에는 1985년에서 87년까지 소위 87 민주대 항쟁 그 시기였기 때문에 그 당시 저는 법대를 다녔는데 우리는 법대를 밥대라고 불렀어요. 밥대. 그러니까 법대 정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거기 나와가지고 사법고시 패스해서 뭐 판검사 변호사 해가지고 밥벌이 하는 그런 자조적인 얘기가 있었죠. 근데 우리 사실은 박주민 의원님이 고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명석한 학생들만 다니는 뭐 학교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을 나오셨고 또 법대를 나오셔서 유명한 변호사신데 여기도
사실은 헌법 공부를 별로 안 했다. 안 하게 생겼죠.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게 동영상 보셨겠지만 헌법이라는 게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뭐 낙태를 하는 게 좋으냐 그러냐 뭐 총을 지금 가져야 되냐 뭐 이런 게 다 그런 논쟁을 흑인과 백인이 같이 버스를 타야 되냐 마냐 이런 거 갖고 논쟁을 하면서 사회가 진보해 왔는데 우리는 최근에 탄핵 심판을 했지만 막상 헌법을 우리가 이렇게 가깝게 공부하고 하는 것이 좀 멀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급 질문. 나는 마치 미리 공부했다라는 표정으로 앉아 계신 여기 광주의 이형석 우리 시당위원장님 계시거든요. 이 위원장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얼마나 제대로 이거 보셨는지 확인도 할 겸 이 동영상을 보면요. 앞에 프랑스 얘기, 영국 얘기, 미국 얘기가 나온 뒤에 또 하나의 시민혁명 이러면서 1919년 3.1운동, 원래는 3.1혁명이라고 불렸답니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후에 1919년 4월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바로 뒤에 그때 임시헌장이 임시의정원에서 만들어지는데 그때 그 임시헌장의 제1조가 뭐였는지 혹시 아까 슬쩍 보셨습니까? 오늘 안 오신 김영배 성북구청장님이 500원짜리 손바닥 헌법이라는 걸 들고 다니셔요. 그거를 보시면 거기에 우리가 1919년 임시헌장부터 나오는데 여기서 또 갑자기 고개를 막 흔들고 계시니까 제가 또 안 여쭤볼 수가 없네. 우리 윤장현 시장님, 1919년 임시헌장의 1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민주공화제로. 아유, 이번 시장을 괜히 하신 게 아니시군요. 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서 사실은 나도 알고 있었다 이러고 계시는 우리 이용섭 의원님. 그 임시공화제, 그러니까 민주공화제로 한다. 저게 1925년에는 민주공화국이라고 나오는데 민주공화국으로 한다고 헌법에 저렇게 명시한 것이 세계에서 혹시 몇 번째인지 혹시 이거 바로 사지선다 통밥으로 해야 되거든요. 저렇게 정직한 것이 좋습니다. 그 옆에 나한테는 안 물어봤으면 하고 있는 우리 강기정. 바이마르 이후에 두 번째인가요? 예, 역시 우리 강기정 의원님이 최근에 독일을 갔다 오셔서 4차 산업혁명의 전도사가 되셔서 전혀 예상 못한 바이마르에 의해서 두 번째라는 독일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계 최초입니다. 우리가 민주공화제라는 표현을 쓴 것이 세계 최초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지만 여성 인권, 여성 참정권 등이 나오는데 여성 참정권을 평등하게 강조한 것은 미국과 영국보다 훨씬 앞섰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거죠. 저기 보니까 우리 최용호 청장님도 오셨는데 아주 지그시 표정이 나는 다 알고 있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왜 우리가 이제 개헌을 논의하는가 그 얘기로 이제 바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박주민 의원님이 현재 헌정특위 위원이시거든요. 헌정특위가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특위를 줄여서 지금 헌정특위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헌법 개정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그걸 다 들어가기 전에 그 대분류 크게 어떤 범주의 쟁점이 있다. 그걸 먼저 좀 설명해 주시고 시작하면 좋겠어요. 예, 헌법은 다른 법하고 달리 전문이라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에 관련된 쟁점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현행 헌법의 경우에 3.1운동하고 4.19라는 두 개의 역사적 사건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것 이외에 뭐 광주민주화혁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문에 포함시켜야 되느냐 아니냐 전문상의 쟁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총강,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뭐 민주공화국이다, 뭐 영토는 어떻다, 국민은 어떻다, 그 총강 부분에 관련돼서도 좀 쟁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통일이라든 부분을 어떤 식으로 좀 더 명시를 제대로 하느냐, 뭐 이런 관련된 쟁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권으로 이어집니다. 기본권 관련돼서도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안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로 넣느냐 마느냐, 뭐 이런 쟁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권력 구조로 가서 익숙하게 아시는 뭐 대통령제냐, 대통령 그럼 중임제냐, 이원십 정부제냐, 내각제냐, 각종
헌법기관 구성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쟁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분권 관련된 쟁점이 있고 그 지방분권으로 넘어가기 좀 전에 경제민주화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전문, 기본권, 권력구조, 경제민주화 그리고 자치분권에 관련된 5가지 큰 범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전문과 관련된 말씀은 사실은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까 동영상에서도 역사적 성격을 강화하자 이렇게 했는데 현재 저기 우리 민영배 총장님 계신데 현재 헌법의 전문에는 역사적 사실이 현재까지 2개 있거든요. 뭐 혹시 3.1운동하고 4.19 그렇습니다. 그 2개 비교적 쉬운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략 현재 국회에서의 쟁점, 그 다음에 그것을 국민과 각계 물어본 여론조사에는 우선 대략 민주화와 관련된 것, 즉 순서대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4.19까지 했으니까 80년 광주, 그 전에 79년이 있네요. 79년 부마 민주항쟁, 그 다음에 80년 5월에 광주에서 시작된 민주화 운동, 그리고 87년에 6월 항쟁, 그 다음에 이번 2016년, 17년에 우리가 촛불혁명, 대략 이렇게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순서대로니까 부마, 광주, 60, 촛불. 자, 이렇게 4가지를 넣을 거냐 말 거냐 하는데 지금 크게 보면 이게 우리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적 정당들은 가급적 다 넣자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가급적 다 넣지 말자 지금 이런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예, 뭐 지금 현재까지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헌법 개헌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새로운 내용을 뭐 넣는다든지 뺀다든지 뭐 바꾼다든지 이런 입장을 전혀 뭐 내비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볼 것은 저희가 그 4가지를 놓고 그 외에도 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대전, 부산을 거치면서 가는 곳마다 한 200분, 300분 정도 우리가 자리를 메우신 청중들께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영상에도 그 여론조사가 나와 있어요. 국민들에게 여쭤본 것이 대략 상대가 있으니까 혹시 반대해서 하나나 2개밖에 들어갈 수 없다면 무엇부터 넣는 게 좋겠습니까? 넷 중에 여쭤봤는데 동영상에는 국민들의 답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대전에서도 여쭤봤고 부산에서도 여쭤봤거든요. 부산에서 여쭤봤을 때 그 4개 중에 1번으로 가장 먼저 이것부터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제일 저쪽에 있는 우리 한번 그 바로 뒤에, 예, 바로 뒤에 지금 그 분 한번 혹시 뭐였을 것 같으세요? 부산에서 물어봤을 때 1등 이것부터 넣자 4개 중에 부산이라서 부마항쟁이 아닐까요? 역시 한 분만 더 여쭤볼게요. 저 뒤에 저 앞에 이제 안경 쓰신 우리 여성분 계신데 한번 맞춰보세요. 어땠을까요? 네. 당연히 부마항쟁이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틀렸습니다. 대전과 부산에서 여쭙는데 답이 정확히 똑같이 여기 있던 전국 국민 일반의 답과 똑같이 나왔습니다. 1등 80년 5월에 광주민주화운동, 아주 근소한 2등 87년 아니네 최근에 있었던 부마. 촛불. 촛불. 그 다음이 이제 60과 부마였는데 부산의 경우에는 부마 항쟁이 2등으로 나왔었습니다. 그 참 흥미로운 일이죠. 그거를 보면서 우리 장경태 위원장님 거기 계속 계셨던가요? 네. 그때 여러분들의 말씀도 있었고 또 2분의 말씀도 있었는데 어떻게 느끼셨는지 또 그분들의 말씀을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들? 일단 5.18 광주 민주항쟁은 어찌되었건 우리 민주화의 역사에서 가장 큰 분기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마항쟁은 사실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 이전에 시해 이전에
일어날 뻔했던 정말 일촉즉발의 순간이었다면 광주 민주항쟁이 있었기 때문에 87년 60 항쟁까지 이어지는 그 많은 국민들의 열망들이 결국 민주화, 직선제 민주화 혹은 그 이후에 민주화의 과정이 정말 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너무나 큰 중요한 사건이다. 정말 많은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결과다라고 이해하시는 모멘텀이었던 것 같아서요. 네, 저는 당연히 또 많은 분들이 광주 민주항쟁으로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대목을 대전서부터 보셨기 때문에 우리 박 의원님이 사실은 한 번도 안 빼고 이번에 특별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저 투어 이렇게 계속해 주실 텐데 조금 특별히 의미도 있었고 또 해석도 해주셨던 것 같아서 어제 들은 부마의 특수성과 함께 좀 설명을.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사실은 이제 5.18 우리 광주 민주화 운동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 이제 민주개혁 진영에서는 거의 다 동일한데 약간의 그 차별이 있었다면 하나 이것을 지역의 운동 차원으로 이제 격화해서 보는 그런 시각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촛불을 지내면서 우리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우리 역사의 굉장히 중요한 민주주의의 분기점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화된 것 같아요. 근데 이 법률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전쟁도 치르고 외국으로부터의 침략도 많이 받았지만 소위 이 민족의 지도자가 통치자가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제 나라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눠가지고 학살을 한 것은 유일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6.25 같은 한국동란 같은 것은 이념으로 인해서 남북 간에 갈려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미국이 개입하고 러시아가 개입하고 소련이 개입하고 중국이 개입했지만 이렇게 통치권자가 제 나라 국민들을 학살한 것은 처음이고 그것은 곧 주권자로 하여금 우리가 우리를 대신한 통치 권력을 잘못 뽑으면 그 총뿌리가 우리에게도 돌아올 수 있다라는 역사적 교훈을 보여주는 사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서 매우 의미 있게 우리 국민이 해석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 공히 느낀 것인데 이것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민 보편의 여론조사일 뿐만 아니라 지역과도 상관없이 그렇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확인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역사의식이 참 간단치 않은 것이로구나 이러한 것을 이렇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박주민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실 때 전문에 이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기본권, 권력구조, 이제 그 다음에 자치분권 이렇게 될 텐데 기본권의 영역이 뭐 인권, 교육, 복지, 뭐 정치 참여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쟁점 또는 가장 보편적으로 이것이 꼭 반영돼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뭔지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뭐 가장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기본권은 안전권입니다. 사실 이제 뭐 세월호 참사도 있었고 그 이후에 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참사가 있으면서 국민분들의 안전을 재해나 재난으로부터도 지켜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커졌고 또 그것을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역할을 해야 된다는 요구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본권 차원에서 좀 보장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좀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재산권 관련된 부분은 이제 경제 민주화와 관련돼서 어떻게 조화롭게 내용을 만드느냐라는 얘기가 좀 되고 있고요. 언론이라든지 출판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겪었던 촛불 집회를 계기로 해서 집회의 자유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깨달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실질화시킬 것이냐 이런 얘기들도 좀 되고 있고 사회권이라고 불리는 권리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같은 것을 규율하는 기본권들인데 지금까지는 그게 기본권이라고 명시는 되어 있었지만 사실상 뭐 국가가 여력이 되면 하는 것 정도로 인식됐는데 뭘 좀 더 실질화시키려면 어떤 식으로 규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좀 얘기되고 있습니다. 안전권에 네. 대해서 좀 안전권, 추가로 생명권 두 개가 또 말씀을 있었잖아요. 드리면 예. 우리가 안전이라는 개념은 예전에 근대 국가가 성립을 할 때 외적으로부터의 침입에 대해서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신체를 지키고 또 국민들의 재산권을 지키는 그런 의미의 안전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였어요. 근데 21세기 2018년에 그러한 근대 국가가 성립할 때 있었을 법한 안전권을 헌법에 담자 이 얘기는 그런 정도의 차원의 안전이 아니고 새로운 형태의 위험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세월호라든지 급작스러운 화재로 인한 뭐 또
첨단형 재난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아주 현대적 재난.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국가가 국민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를 헌법에 담자. 근데 아까 우리 박주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기본권은 헌법에 담는다고 그래서 법률로 구체화하기 전에는 국민이 국가에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안 돼요. 해석상. 근데 지금 안전권의 문제는 안전권을 헌법에 담는 순간 국회나 정부 또 국가가 그것을 법률로 구체화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 기본권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 시장님 혹시 뵌 김에 하나 여쭤볼랬는데 광주에도 최근에 무슨 대형 안전사고,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이슈가 많이 된 그런 케이스가 있나요? 어떤가요? 보시기에 광주 시민들의 다행스럽게 최근에는 광주는 그런 면에서는 안전했고요. 유양 사고 났을 때도 바로 저희는 그 직후에도 바로 24개 반을 투입해서 요양병원같이 직접 소개 훈련까지 시켜보고, 근데 저희들이 축복 속에 다행스럽게 큰 대형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세월호 사건 났었을 때 강원도 소방 헬기가 다시 강원도로 귀환하는 중에 광산구 도로변에 소방 헬기 추락 사고가 있었는데, 다행히 거기 아파트나 학교로부터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아마 조종사가 최후까지 그런 판단을 했겠죠. 그런 사고 날 뻔하긴 했었는데 다행스럽게 안전하긴 합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주민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세월호가 이제 너무 길게 하신 반칙인데요. 네, 진도 팽목에서 터졌지만은 광주에서 시민 상주 모임, 세월호 시민 상주 모임이 나서서 이 안전권에 대한 것을 끝까지 지금도 주장하고 계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좀 다행인 것 같고요. 저기 조금 나중에 말씀할게요. 그 기본권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정치 참여 관련한 이슈가 또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청년들의 정치 참여와 관련한 이슈와 관련해서 혹시 말씀 좀 주실 것이 있으면. 일단 현행법상 뭐 그 선거권 같은 경우는 만 19세 그리고 피선거는 만 25세인데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은 좀 문제의식이 있고요. 또 일할 수 있는 권리, 또 세금 낼 권리, 군대 갔다 올 수 있는 권리, 또 의무까지 다 하고 나서도 유독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군대 가는 납세 모든 게 만 18세인데 유독 선거권만 만 19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치해서 국민의 의무를 다한 우리 청년들이 선거권은 또 주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보니까 저기 손 두 분 계신데 혹시 무슨 질문 있으신가요? 예, 잠깐만요. 그러시면 잠깐만요. 그 전에 원래 이제 저희가 이 행사는 이렇게 가이드들이 나와서 설명 위주고, 죄송하지만 혹시 올해 몇 살이세요? 그것부터 제가 먼저 좀 여쭤보고 질문 받든가. 23살.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이 행사와 함께 또 하나 하는 것이 10대, 20대 1020 헌법 페스티벌을 합니다. 그러니까 10대, 20대들이 내가 바라는 헌법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이 스피치 페스티벌을 해서 잘하면 국회의장상도 받고 당대표상도 받고 하는데, 우선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질문을 그래도 하나 받고, 딱 오늘 하나만 질문을 받은 경우가 없는데 받고 그 사이에 강기정 의원님, 여기 그 청년의 정치 참여 내지는 광주에서 어떤 젊은 사람들의 어떤 향후에 보다 더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혹시 좀 생각이 있으면 한번 말씀 좀 여쭙고 싶어요. 그 전에 저기 질문 좀 받고 그 사이에. 예. 다른 발언 기회 하나. 네. 그거 좋습니다. 저기 질문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가 이제 방학이라서 곧 개강이라 올라가기 전에 이제 국회의원 의원님 두 분께서 콘서트를 하신다길래 여기 와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왔는데요. 제 동생이 부사관인데 지금 헌법 제29조 2항에 따르면은 군인과 경찰은 기타 예비역들, 그러니까 예비 훈련 받다가 다치면은 국가에서 배상을 받긴 하는데 그에 따른 따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그러한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건 이제 박정희 대통령님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좋은 학생이에요. 네, 베트남 전쟁, 월남 전쟁 이후로 하도 소송이 많을 걸 예상해서 그거를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폐지 논의도 확실히 있는지 그거에 네, 대해서. 아주 좋고 제가 다시 말씀 반복 안 해도 될 만큼 명료하게 질문해 네,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 박주민 의원님이 답변을 잘 해주실 수 있는 입장과 위치가 아닌가 싶어요. 간단하게 설명 주시고 우리 강기정 의원님 잠깐 아까 하실 말씀 또 다른 주제에 답변해 주셔도 좋으니까 말씀 듣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의 그 불합리성이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돼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역사적으로 지금 박정희 대통령님 이렇게 착해요. 예, 너무너무 착한데 역사적으로 그 조항이 얼마나 우리 사법사에서 큰 의미가 있었냐면 제1차 사법파동의 그 원인이기도 했었어요. 그거 자체를 두는 것을 판사들이 그 위헌이다 해가지고 문제를 삼았는데 그 문제를 삼은 그 당시 제주지법의 모 판사님의 소위 사생활을 조사를 박근혜 정권이 박근혜가 이제 박정희 정권이라 하면 돼요. 해서 전국의 판사들이 다 사표를 내고 1차 사법파동을 하는 계기가 됐는데 지금 그것은 당연히 이번 개헌에서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혹시 더 궁금하시면 우리 박주민 의원님, 박복희 의원님께 다시 연락드릴 수 있는 기회를 끝나고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기정 의원님 아까 꼭 그 주제 아니더라도 5.18 문제 지난번 5.18 기념식 때 화면에도 크게 나오셨는데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전문의 5.18 전문의 부분 말씀 넣는 부탁드립니다.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부마 5.18 6월 촛불까지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제 이거 다 들어가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까 이런 과정에 저는 5.18과 나머지 세계는 좀 다른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4.19나 5.18은 국가 권력이 국민들을 아무튼 뭐 총이든 뭐든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됩니까?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한 저항권을 담는 행위가 5.18, 4.19이기 때문에 부마 항쟁과 6월 항쟁과 촛불은 좀 다른 저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병렬적으로 모두가 헌법에 들어가면 뭐 좋은지 어쩔지 그것도 난 모르겠고 그런 점에서 5.18의 헌법 전문화 문제하고 나머지는 조금 학문적이나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차이가 있는 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아니 마이크 그대로 잡고 계세요. 마이크가 그쪽으로 간 김에 우리 강기정 의원님께 또 말씀드릴 것이 아니고 저희가 다음 주제를 이제 경제민주화와 자치분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경제민주화를 굳이 여기서 말씀하는 것보다 제가 보니까 전문가가 또 한 분 계셔서 이용섭 의원님 앉으신 김에 경제민주화가 헌법에 들어간 과정도 잘 아시고 또 현재 어떤 또 추가적으로 강화될 필요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아주 짧게 이렇게 한 말씀 좀 해주시고 저희가 자치분권 문제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카메라 예. 저는 지금 우리 사회는 울분과 분노의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평등, 불공정, 불균형으로 인한 중산 서민들의 울분과 분노를 어떻게 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냐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아까 우리 박주민 의원님께서 재산권 문제와 관련해서 경제 민주화 이것도 하나의 이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양극화로 인한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경제 민주화 조항이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언뜻 듣기로는 그게 아니고 좀 다른 쪽의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그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조금 말씀하고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제민주화 관련돼서 저희 당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강화하는 거죠.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정부가 경제에 관여할 수 있는 정도를 좀 강화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았더니 이제 전두환 그러니까 87년 개정 이전의 헌법에는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국가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여야 한다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87년에 개정이 되면서 할 수 있다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약화된 거죠, 오히려. 그래서 저희들은 좀 더 정부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아까 주제 중에 자치분권 굉장히 중요한. 아까 동영상 보시면 사실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어찌 보면 지방자치의 당이라고 할 수도 있죠. 김대중 대통령이 단식으로 지방자치를 살려내시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방자치연구소라는 것을 기반으로 정치를 하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또 아끼고 사랑하는 뭐 이광재, 안희정 이런 분들이 다 그 출신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이제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여기도 보면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큰 이제 뜻을 준비하시는 그런 분들이 또 와 계신데 우리 박범계 의원님 또한 사실은 최근까지 대전시장 후보로 거론되던 분이십니다. 제가 이번에 가니까 대전에서 박수가 엄청 나왔는데 대전시장 출마 안 했다고 출마하신 분들이 다 모여서 박수를 쳐줘서 박수가 아주 컸습니다. 그 자치분권과 관련한 쟁점이랄까 어떤 방향 조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마 발의를 할 겁니다. 3월달에. 그 중에 하이라이트는 저는 자치분권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치분권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한 70% 이상이 동의를 하는데 그럼 니네들은 그럼 분권 싫어하느냐 이렇게 하면 그 만만치 않은 거잖아요. 그럼 자치 입법, 행정, 자치, 재정, 복지 이 네 가지 분야인데 그 중에서 뭐 재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세 지방세 비율이 8대2인데 이거를 7대3, 6대4까지 가겠다. 근데 문제는 이제 자치 입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기 우리 뭐 시장님 나오실 분들 또 구청장님 나오실 분들 시구위원님들 나오실 분들 많이 계시지만 중앙사무를 아무리 넘겨받고 재정이 확보돼도 소위 조례와 규칙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그 법령에 충돌하면 안 된다는 제한이 있어가지고 궁극적으로 자치분권이 안 돼요. 제일 핵심은 자치입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가 두지 못한 세목을 지방세를 법률의 형태로 광주시 의회가 입법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아마 자치입법의 아마 핵심 중에 핵심일 겁니다. 그러니까 국세에 반하지 않으면 특별히 충돌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광주의 중요한 산업이면 지금 문화수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화와 관련된 특별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조례를 만든다. 어마어마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이번에 관철해내는 것이 뭐 지방선거는 물론이지만 우리 전국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도 저는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 마침 최영호 청장님 현재 아직 청장이시죠? 네. 청장. 아직 마이크 좀. 아니 갑자기 최근에는 언제 청장이었다가 또 아니었다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헷갈립니다. 저기 말이죠. 네, 지금 자치분권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 기초단체장을 해보실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말은 지방자치인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정말 헌법 수준의 우리가 이런 어떤 지방자치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정말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실제로 느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 아주 짧게 한 말씀 또는 뭐 느낌을 좀 부탁드립니다. 느끼는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만 가장 최근 사례를 말씀을 하라고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자치조직권에 대한 보장이 전혀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각 구들이 조직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한시기구를 전부 연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박근혜 정부 후반에 한시기구 연장을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이런 형태로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 남구가 인구가 거의 22만이 되는 도시에 국이 3개 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개 이제 국이 보통 7, 8개까지 관할하는 이런 정도의 광범위한 상황이 있어서 광주시에서 좀 협의를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자치단체에서 법령에 그런 그 개정 없이도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조정해서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여러 가지 느끼는 점들은 너무 많습니다만 일단 우리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이번에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국가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 우리 최영호 청장님이 현재 남구, 광주 남구시죠? 민영배 청장님은 광주 무슨 광산구. 안 여쭤볼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본다면 여기 계신 분들 또는 지금 이게 생방송으로 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생방송과 녹화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켜보시는 분들께 이게 이래서 정말 지방자치가 헌법상에 강화돼야 된다는 말씀을 좀. 그 얘기는 뭐 최영호 청장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경제민주화 조항 관련해서요. 제가 보기에 지금 가장 심각한 그 양극화의 원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률의 차이입니다. 뭐의 차이? 임률. 네. 그러니까 원가 계산을 할 때, 임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가 계산을 할 때 임금을 가령 대기업이 1시간당 10,000원이다. 그러면 협력업체들은 6,000원, 3,000원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는 어떤 경우가 돼도 이런 구조가 그대로 있는 한은 소득주도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내수 경기가 돌아가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헌법에 가령 베네수엘라가 노동자들에게 우선하는 뭐 이렇게 해석을 한다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그 임금을 가능하면 일정 수준 이상을 보장해주거나 아니면 협력업체 이윤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해주는 그런 경제민주화 조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치분권과 관련해서는 지금 아주 작은 사례를 하나 든 건데요. 우리 사회 구성 원리 자체를 굉장히 중앙 집권화된 구성 원리 자체를 바꾼다라는 그런 큰 틀에서 아주 그 결정적인 규정력을 갖는 그런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봅니다. 사례는 너무 많아서요. 예. 오늘 마침 이렇게 우리가 플로어의 의견을 여쭤볼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주셔서 저희가 좋습니다. 마이크를 자주 넘겼습니다. 좋습니다. 그 박주민 의원님, 네. 아까 쟁점 중에 마지막이 권력 구조였습니다. 이 부분을 사실은 많이 압니다. 이미 언론에서 많이 다뤄졌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여쭤보면 순서가 대략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대통령 중임제, 그 다음에 현행 대통령제, 그 다음에 대통령제와 국무총리 뭐 내각제를 합친 혼합제, 그 다음에 순수 내각제. 대략 이 정도 순서로 선호도가 그 정도 나오는 걸로 순서입니다. 나타나는 게 예. 맞고 이렇게 나오는데 국회 내에서는 그게 조금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국회 내에서 지금 현재 뭐 일단 저희 당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중임제로 의견을 모았고요. 정의당도 뭐 대통령제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분들은 명시적으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구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데 대통령제라는 걸 골간으로 한다는 거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조차도 대통령제를 하되 권한을 어떤 식으로 조금 이양을 해서 견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거의 국회 내에서는 대통령제를 골간으로 한다는 거는 합의가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국민 일반의 의견도 그렇고 국회도 하여간 그렇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오늘 동영상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헌법의 의미가 뭔지 또 헌법이 어떤 때 바뀌는지 지금 논의되는 헌법 개정의 쟁점이 뭔지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1919년 3.1운동하고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최초의 민주공화제를 규정한 헌법이 만들어졌고 1987년에 6월 항쟁을 하고 직선제헌법이 만들어졌고 물론 권력을 바꾸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당시 민주세력의 분열 때문에 이번에는 촛불혁명을 해서 권력을 바꿨고 이제 촛불 헌법으로 바꿔야 되는 과제가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그 쟁점들을 저희가 쭉 살펴봤는데 자 그럼 이제는 맨 마지막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걸 꿰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어서 어떻게 실제 헌법 개정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를 통과해야 되고 또 국민 투표를 해야 되고 잘 안 되면 대통령이 직접 발의해야 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한번 여기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나왔던 대통령 후보들이 뭐 등수 상관없이 생각나는 대로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심상정 5분 중에 이번 6월 지방선거에 동시개헌을 하자라는 것에 반대했던 분, 그러니까 그것을 약속하지 않은 분 혹시 누군지 기억나는 분 계세요? 한 분도 없습니다. 즉 5분이 모조리 이번 6월에 개헌을 하자고 했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현재 우리나라 권력 서열 2위가
권력이라는 게 좀 애매하네요. 의전서열 헌법 이게 법상 행정 2위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국회의장. 현재 정세균 의장이 그러면 아까 각 당시 대선 후보가 약속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정세균 의장이 또한 6월에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약속을 했던 대선 후보들은 모두 현재의 대통령 또는 각 정당의 특히 야당의 대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듯이 국민들이 다 6월에 개헌을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저희는 과연 될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저 박 의원님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현재 정당 가운데 최근에 유승민, 안철수 두 분이 합쳐서 만들어진 바른미래당은 최근에 공헌을 했습니다. 네, 그랬죠.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혹시 거기는 몇 월에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이제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이제 정의당 이렇게 있는데 자유한국당만 지금 6.13 지방선거에 동시 개헌을 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10월로 지금 연기하자는 거잖아요. 1차적으로는 아무튼 6.13 지방선거에 이 개헌이 같이 붙으면 저희 더불어민주당에게 유리할 것이다라고 이제 선거를 그렇게 공학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헌법이라는 거는 선거 어느 정당의 유불리의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한 세대의 어떤 민족의 또 그 시대 구성원 국민들의 어떤 운명을 가르는 중차대한 것인데 그것이 알 수 없는 선거라는 게 알 수 없는 건데 어떻게 자기들한테 불리하고 우리한테 유리하고 말은 고맙긴 하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두 번째는 이런 것 같습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이 국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의하는 개헌안이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국민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조항 하나하나가 말 그대로 명분상 반대할 수 없는 조항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중에 특별히 아까 국민의 안전권과 관련해서 또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한 지방 분권과 관련해서 획기적인 그런 개헌안이 제기가 됐을 때 과연 자유한국당이 저것을 반대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우려가 쟤네들 안에 있는 거예요. 좋은 명분의 개헌안이 발의되면 저거 공개적으로 반대하면 그럼 니들 지방분권 반대? 그럼 국민의 안전권 반대? 뭐 이런 프레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레 겁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월 개헌을 얘기하는데 제가 또 하나의 관점은 국민들에게 무려 비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1,100억 정도 추가로 소요된다는데 별도 개헌을 10월 달에 하면 저는 비용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헌법적 결단이라는 것은 사실 한 세대마다 한 번씩 있을까 말까 하거든요. 왜냐하면 박근혜 국정농단을 우리 국민들이 어렴풋하게 뭔가 이건 문제인데 저놈의 불통을 어떡할까 참다가 2016년 겨울에 폭발한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국민의 결단을 6월 달에도 내고 10월 달에도 내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주권자의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박주민 의원님께 이 주제에 관한 마무리 말씀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좀 이렇게 마무리로 슬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헌정특위에서 다루셨고 어찌 보면은 토론을 할 만큼 하셨다 하는 것을 충분히 누구도 잘 아실 텐데 갑자기 하여간 자유한국당만 반대를 하고 나선 거 아닙니까? 근데 다행히 어찌 보면 바른미래당까지 민평당은 지금 별 6월 달에 하는 거에서 별 6월에 하는 게 맞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그냥 보통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다행히 숫자를 맞춰보니까 거기만 다 되면 합의를 해서 발의까지 갈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안 돼서 대통령이 발의를 해도 거기만 통과를 해주면 일단 국민의 선택까지는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과연 저렇게 약속하고 바꾸는 것이 옳은 건지 어떤 건지 한번 그에 대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좀 답답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다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선 공약으로 얘기했는데 유독 자유한국당만 자신의 공약을 뒤집은 거고 또 제가 어제 우상호 의원님하고 우연히 좀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말씀 들어봤더니 우상호 의원님이 원내대표 시절에 상대당 새누리당 당시에 원내대표였던 분들이 개헌을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대요. 압박을 많이 했고 그러면서 문재인 당시 후보가 제일 유리하니까
되면은 너희들은 될 거니까 안 하려고 하지. 너희들은 개헌에 의지가 없지라고. 중간에 저서죠. 그때는 막 그 지방선거 때 개헌 약속하라고 막 그랬던 것이 지금 기억이 예, 나는데요. 그럴 때 막 계속 공격을 하고 그래서 왜 우리가 안 하냐? 우리는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한다. 그리고 심지어는 당선되셔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셔도 반드시 한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런 어떤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개헌특위라는 걸 동의해 줬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로 개헌에 대해서 강하게 압박하던 사람들이 대선 결과가 딱 나오니까 태도를 180도 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까지 들어보니까 이 현재 자유한국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정략적이다, 정치 공학적이다, 국민의 어떤 이익이라든지 이런 건 상관없는 구태의연한 정치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보다 많은 국민분들이 자유한국당에게 너희들도 공약을 지켜라, 그리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나서라라고 좀 요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저희도 좀 더 당당하게 개헌하자고 더 세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결국은 국민의 힘이죠. 지금 저희가 대전, 부산, 광주를 왔고 다음 주에는 안산, 춘천, 서울 이렇게 1차 마무리를 하고 아까 말씀처럼 서울에서는 그 전부터 예선과 본선을 거쳐서 결선으로 10대, 20대가 내가 바라는 주권자로서의 헌법은 이런 것이다라는 스피치 페스티벌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 국민의 힘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임을 더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들이 있고 더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 하는데 사실 이 실무적인 준비를 다 이쪽 팀에서 했습니다. 청년위에서 고생을 좀 하셔야 되는데 혹시 이번 서울까지 내주에 끝난 뒤에도 해주실 수 있다면 조금 더 소도시들을 다니면서 많이 이걸 정말 불길을 일으켜 줄 수 있는가 하는 좀 결의의 말씀을 부탁 겸 한번 좀 확인해 볼까 합니다. 사실 이제 이 투어를 권역별로 기획을 하면서요. 이제 충북이나 전북, 등지 또 다른 기타 중소도시 정도. 예를 들면 저는 순천 출신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왜 광주에서 하냐, 순천에서 좀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있어서요. 저희가 요청이 들어오시면 오신 대로 또 우리 박범계 우리 어떻게 보면 개헌 전도사신 우리 박범계 의원님과 박주민 의원님 모시고 열심히 부지런히 찾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수고스럽겠지만 부탁드리고 오늘 사실은 저도 기자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철수, 유승민 대표 두 분이 6월 지방선거에 동시 개헌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미 약속한 것이고 또 저 요새 척당불기가 호로 이렇게 되고 계신 우리 홍준표 대표만 빼고는 그와 다른 정치를 하겠다면 당연히 약속 지키는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른 정치, 새 정치를 한다면 저 홍준표 자유한국당처럼 간다면 그거는 바른 정치, 새 정치가 아니다. 지금은 우리가 입장은 달라도 탄핵이라는 국민적 요구 앞에 다 부응했던 그때처럼 약속 정치를 해야 될 때가 아니냐. 약속을 지키는 그런 약속 정치의 큰 틀 안에서 자유한국당 빼고 다 같이 손을 모으자. 그래서 민주연구원이 제안한다. 필요하다면 자유한국당 빼고 나머지 모든 당의 연구원, 필요하다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하고 함께 6월 지방선거 동시개헌 합동 세미나를 하자. 오늘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힘 좀 실어주십시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약속드렸던 대로 저희는 오늘 일요일 날 이렇게 정말 쉬지 않고 나와주신 많은 우리 광주의 시민들 또 더불어민주당 당원들 심지어 서울에서 왔는데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 말씀까지 하면서 참석해서 질문해 주신 학생까지 꼭 한번 스피치 페스티벌 본인 아니면 친구라도 좀 참석 권유해 주세요. 이렇게 다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렇게 계속해서 다니면서 국민 여러분과 호흡을 나누고 또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광주에서 민주화의 성지 본산 광주에서의 헌법 설명 우주 투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